안녕하세요. B2B 이커머스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는 DHL 코리아 이커머스 팀의 김영식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DHL 글로벌에서 출시된 B2B 이커머스 백서를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B2B 사업 모델인 디스트리뷰터 모델에서 직접 B2B 이커머스로 진출해야 하는 배경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B2B 이커머스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B2B 이커머스는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 가격 내고, 결제와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B2B도 온라인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B2B 이커머스를 주목해야 할까요? 사실 B2B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이미 B2C 이커머스 거래 규모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기준 B2C의 글로벌 거래 총 금액은 3.4조 달러, 약 거의 4천조 정도였는데요. 같은 해에 B2B 이커머스는 12.2조 달러로 약 4배 수준으로 더 컸습니다. 그리고 2027년 B2B 이커머스는 21조 달러까지 거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B2B 이커머스는 B2C와 어떤 점이 다르길래 이토록 거래 규모액에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클까요? 사실 타겟 고객으로만 본다면 B2C에 비해 B2B는 타겟이 좁혀지고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B2C는 일반 소비재를 개인한테 보내는 경우라 아이템 특성상 타겟 고객군이 산업용재, 중간재, 반제품인 이 B2B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문 금액으로만 본다면 개인이 구매하는 양보다 아무래도 기업이 구매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복 구매도 B2C보다 B2B가 더 높습니다. 실제 쇼피파이 조사 자료에 따른 평균 주문 금액이 B2B 이커머스가 약 서너 배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이 구체적이다 보니까 B2C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이 자료에서 B2C 구매 전환율 3% 정도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B2C 이커머스는 1% 미만, 해외 독립물은 2% 정도를 구매 전환율 타겟으로 잡는데 B2B 이커머스는 이보다 2배에서 4배 높은 수준인 점은 주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먼저 화면 속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듀얼트라는 브랜드의 톱을 5개 구매하는 과정을 30초 안에 진행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미스터 워커는 B2B 이커머스 웹사이트로 이탈리아 스타트업 B2B 온라인 스토어인데요. 5만 개가 넘는 제품에 관한 온라인 카탈로그를 데이터베이스로 두었습니다. 얼핏 보시기에 그냥 B2C 웹사이트와 동일하다고 느끼실 건데요. 쉬운 검색, 편리한 결제 기능, 주문 금액에 따른 차등 할인율 적용과 같이 B2C 사이트와 상당히 유사하게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미스터 워커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트래픽 분석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B2B 이커머스가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B2B 거래를 하는 회사이시라면은 현재 회사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미스터 워커와 같이 사이트가 구축이 되어 있으신가요? 회사 홈페이지에 견적 기능이 있는지, 만약 견적 기능이 있다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달라는 식이라면은 여러분의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2B에서 바이어, 즉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 과정이 B2C와는 달리 업무의 일환일 텐데요.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구매자의 업무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관점에서 회사 홈페이지를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80%의 B2B 구매자들은 B2C와 동일한 수준의 구매 경험을 원한다고 합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표에서
통합적 구매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B2C 이커머스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커머스 특성상 중간 유통이 제외될 테니까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겠죠. 그리고 주문한 물품을 빨리 받는 게 구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고 사실 이커머스에서 빠른 배송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B2C에서는 배송까지 이커머스 쇼핑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B2B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쉽게 검색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B2C에서도 늘상 강조되는 요소인데요. 여기에 B2B 바이어 입장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매 관리 항목까지 고려해서 B2B 이커머스 사이트를 구축한다면 구매자의 만족도를 높여 구매 전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는 재방문율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B2B 바이어들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영업사원과 접촉 없이 구매가 가능한지, 세 번째가 가용 가능한 재고와 배송 일정, 그리고 배송 옵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B2B 바이어들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구매를 하겠다는 87%의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응답 결과가 나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영향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제 B2B에서 의사결정권자로 전면에 나서게 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한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희 DHL에서는 크로스보더 B2B 이커머스 관점으로 다루다 보니 글로벌에서 정의되는 밀레니얼 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바이어들이 해외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구매 의사결정권자가 MZ 세대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술 지향적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데 이 세대들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트너 조사를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44%는 B2B 구매 과정에서 영업 담당자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사결정권자로 등장한 이들 밀레니얼 세대의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가 온라인 쇼핑에서 중요한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영국 밀레니얼 세대 대상 조사를 보면은 이들은 이미지 검색, 컨텐츠와 연결된 자연스러운 쇼핑 기능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 체험하는 AR이나 라이브 챗 기능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와 상호 피드백의 부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B2B 이커머스를 구축하실 거라면 AI부터 SNS까지 의사결정권자가 된 이들 밀레니얼 세대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트렌드를 캐치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의 노력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B2B 바이어들의 변화에 관한 두 번째 영향 요소는 바로 코로나 봉쇄 조치입니다. 7년에 걸쳐 진행된 디지털화 성장률이 작년에는 불과 4개월 만에 그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었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는 분명 디지털화를 촉진시킨 결정적인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B2B 영역에서도 기존의 직접 판매 방식을 온라인 판매로 전환해야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B2B 바이어들이 이러한 코로나 봉쇄 조치 시대에 디지털 셀프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해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점차 커짐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대면 영업이 지배적인 산업군이었던 제약 그리고 의료 부문에서조차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겨우 20%만이 이전의 대면 영업 방식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는 점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커머스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HL은 B2B 이커머스 성장의 장애물과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유통 공급망 전문가들과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풀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퍼스트 마인드셋을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손꼽았습니다. B2B 이커머스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성원 간에 공통으로 합의된 디지털로 사고 전환에 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변화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 변화에 대해 내부 구성원 간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B2B 이커머스에 대한 구성원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각각의 회사에 적합한 이커머스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B2B 이커머스로 시장 진출하려 할 때에 환율, 현지 통관 규정, 현지 세금, 그리고 타겟 대상 국가의 불안정한 인프라 등의 요소를 도전 과제로 뽑았습니다. B2B 구매자들은 여전히 B2C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송 옵션과 배송 조회, 그리고 예측 가능한 관부가세와 지금처럼 팬데믹 시대에서도 안정적인 물류 공급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를 포함한 견적 기능과 무역 조건, 현지 통화 결제와 전 세계의 다양한 통관 규정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물류 파트너사를 활용하는 것은 B2B 이커머스 구축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뽑힌 부정 과제는 민첩성입니다.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 비해서 비교적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여 이미 잘 구축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연성을 무기로 대응하는 이러한 스타트업과 계속해서 경쟁해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스타트업은 빠른 의사결정과 이런 유연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열의로 볼 수 있는 소싱, 브랜드 파워, 자본력의 열의를 극복하는 데 밸런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정책입니다. B2B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나 반복적으로 구매했을 경우 보통 공급처의 영업사원과 가격 협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B2B 이커머스에서는 바이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에 할인율을 금액대에 맞춰 차등 적용한다든지 프로모션 코드, 쿠폰 등과 같이 B2C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차용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 번 주문할 때에 US 5만 달러 이상 결제에 대해서 60% 이상이 셀프 서비스로 구매해야 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50만 달러 이상의 주문건도 해당 설문조사의 27% 응답자는 즉시 결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매자들의 큰 금액의 결제를 위한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품의 벌크 구매로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구매량에 따라 가격 조건, 결제 방식에서 높은 구매 결정을 유인하는 장치도 중요하지만 고객별로 맞춤화된 견적과 다양한 리워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서 구매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B2B 이커머스에서는 CPQ 소프트웨어 도입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나의 품목에 관련돼서 수반되는 여러 제품, 부품들과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정교한 가격 정책을 펼친다면 구매 금액을 높이는 데에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로는 오라클 11, 블루 연도 10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플라이휠을 통한 동력과 관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B2B 이커머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휠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왼쪽에 그려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냅킨에 그렸다던 플라이휠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B2B 이커머스 플라이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플라이휠의 정의는 자동차나 자전거에 쓰이는 기계 부품으로 한 번 생긴 동력이 관성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인데요. 자전거 속도를 처음 올리는 게 힘들지 한 번 올라간 속도는 플라이휠이 있어서 관성으로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아마존의 플라이휠이란 먼저 낮은 가격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면 고객이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자연스레 고객 경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의 증가는 아마존으로의 접속 유입량을 늘릴 것이고요. 이렇게 아마존 트래픽이 높아지면 셀러들이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위해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또 넓어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고객 경험이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동력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경험이 증가하면 다시 아마존으로 접속 유입량이 늘어나고 또 셀러가 이런 트래픽을 보고 다시 또 아마존으로 몰릴 것이며
다시 구매자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고객 경험이 증가하는, 즉 비로소 관성으로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이 아마존 플라이휠 개념인데요. B2B 이커머스의 플라이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먼저 여러분의 구매 고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채널로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의 B2C 웹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주문 금액을 높이고 구매 빈도를 증가시키는 프로모션, 로열티 프로그램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구독 방식으로 정기적인 고객을 끌어모으는 방식은 구매자 이탈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고객의 구매 습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웹사이트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로열티 확보를 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회사 내 이커머스 조직을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이커머스 전문가를 수혈하는 게 방법일 수가 있고, 또는 회사 내 이커머스 부서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매에 집중하는 최적화된 조직으로 비중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완성된 이커머스 플랫폼이 회사 내 다른 모든 영업 채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즉 기존의 영업 판매 채널과 충돌하지 않고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동원하면 영업팀은 판매에만 집중하고 주문 접수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내 판매에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B2B 이커머스 플라이휠의 동력에 관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고객을 끌어모으고 만족시키면 다시 트래픽이 증가할 테고,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매출 증대를 비례해서 연결될 것입니다. 이후 상품,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킨다면 다시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비로소 하나의 관성으로서 B2B 이커머스의 플라이휠을 계속 회전시키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플라이휠의 핵심 동력은 고객 만족입니다. 그리고 동력을 얻어서 관성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달할 때까지 초기에는 많은 리소스 투입이 필요로 하는데요. 효율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동력을 가지기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 분석과 최적화 과정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운영하는 사이트 트래픽을 분석했을 때 외부에서 유입되는 방문객 수에 큰 모멘텀이 없다면 월별 프로모션 기획을 통해서 유입량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트래픽 인입 채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채널에 더 투자를 해야 하는지, 페이드 광고를 집행하는지 구체적인 키워드 타겟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 방문객들이 들어오는지, 만약 예상하지 못한 국가에서도 접속량이 있다면 관련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전략, 예를 들어 로컬 랭귀지, 로컬 페이먼트, 로컬 커런시를 채택해서 유입량 증가와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NS 분석을 통해서 주로 인입되는 이 채널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덜 유입되는 다른 SNS 채널에 대한 투자 역시 동종 경쟁 업체 트래픽을 분석하면서 전략을 세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 동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그리고 실제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인 결제 과정에서 이탈률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체크아웃에서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해서 결제 처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게스트 체크아웃이나 SNS 계정과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시키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B2B 이커머스 플라이휠, 그리고 고객 만족의 동력에 대한 세부 설명은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B2B 이커머스에서 DHL이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HL은 글로벌 차원에서 그동안 이커머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백서와 웹사이트 점검 리스트를 지난 2018년부터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안내하는 B2B 이커머스 헬스 체크리스트는 만약 여러분들께서 B2B 이커머스를 구축하거나 또는 이미 구축했다면 보다 더 잘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B2C와 공통 항목도 있고요. B2B 특성에 맞춰 새로 나온 항목들도 나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동영상은 RS 온라인이라는 B2B 이커머스 사이트로 2대의 3D 프린터를 모바일로 구매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2B 이커머스 웹사이트, 헬스 체크리스트 모두 충족되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로 이전에 선보인 미스터 워커와 함께 벤치마킹할 사이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자사 웹사이트 분석이나 글로벌 경쟁 업체의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원한다면 저희 DHL에서는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기회를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트래픽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트래픽 분석을 통해 어떤 경로로 방문객들이 유입되고 어느 국가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다양한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확장 전략에 도움을 드리는 조언자로서 다가서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트래픽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담당 DHL 영업사원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 DHL 이커머스 팀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DHL 코리아는 글로벌 국제 특송사에서 유일하게 이커머스 기획, 전략, 전담 조직이 있는 회사로서 단순히 물류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자료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 여정을 함께하는 프리미엄 운송 파트너사로 다가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요한 국가별 통관 관련 규정 변화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웨비나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난 2월에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4월에는 유럽연합 면세 기준 폐지에 따른 통관 규정 변화를 가지고 웨비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성공적인 해외 비즈니스 확장에 DHL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이자 조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인데요. B2C 이커머스 고객 상담이나 웨비나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커머스로 B2C든 B2B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검증된 다양한 파트너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이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DHL은 B2C 이커머스에서 성공적으로 이커머스 셀러들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프리미엄 물류 파트너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B2B 이커머스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성공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특성 시장 점유율 1위이고 한국에서는 65%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 DHL 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220여 개 국가로 B2B 이커머스 비즈니스 확장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다면 비교할 수 없는 당연한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B2B 영역에서도 이커머스로 전환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전에서 한국의 B2B 고객들께서 먼저 B2B 이커머스로 시장을 확대하시기를 바라고요. DHL은 프리미엄 특성사로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B2B 이커머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세션을 진행한 DHL 코리아 이커머스 팀의 김영식 팀장이었습니다.